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지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 한 채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 지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가격의 10%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을 인천, 시흥 등 6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총에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정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법적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의뢰한 데 대해서 당내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치 출신의 국군 수도병원의 의사가 성범죄 피해로 병원을 찾았던 공군 여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 조언을 해주겠다며 여장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치면서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덮치면서 옆을 지나던 시내버스 피해가 컸는데요. 지금은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모를 이 상황에 대비해서 이 현장에서는 이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현재 중장비 2대와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 모습을 살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현장으로 가서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빨간색 이 벽돌 건물입니다. 붕괴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요. 2층짜리인데 붕괴 사고 여파로 잔해가 밀려 들어오면서 건물 곳곳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토사가 이 바닥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철거 작업 당시 토사를 쌓아놓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 쌓아둔 토사가 이 건물 붕괴와 함께 무너지면서 흙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도 있고 벽돌과 파이프가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위쪽을 보면요, 이 사고 직전까지 건물을 받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둥도 보입니다. 기둥에 철근이 여러 개가 꽂혀 있는데요. 붕괴 당시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힘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9명입니다. 전부 시내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소방당국은 버스 뒤편에서 피해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된 8명도 모두 크게 다쳐서 중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에 탑승자가 모두 12명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확인해보니 모두 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순간 붕괴가 이뤄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곳도 하필 도로와 이 정류장 방향이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직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대피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물 앞 인도는 통제했지만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붕괴 사고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낮 2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인데요.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조속한 사고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 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 체제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나온 만큼 집중 수사로 신속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수본은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를 한꺼번에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 지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순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사고가 났을 때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진상규명은 관계기관에 맡기고 회사는 사고 수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광주시가 책임지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였다며 광주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에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가격의 10%가량만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을 인천, 시흥 등 6개 지역에 만여 가구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아침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공급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송영길표 정책으로 꼽히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 누구나 집을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에서 16%를 지급한 뒤 10년 동안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이후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공급 지역은 인천, 시흥, 의왕, 파주, 화성, 안산 등 6곳이고 규모는 모두 합쳐 1,7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시범 사업 6개 지역 이외에 10여 곳의 지자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로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던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도 검토한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지만 권익위 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만큼 권익위 조사 의뢰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권익위 조사도 수용할 듯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감사원이 업무 범위에 없는 만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삼선 장재현 의원은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고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당당하게 권익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장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 장관은 유족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법사위에서는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군 수사와 1심 재판에서부터 민간 영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늘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어제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공군 검찰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오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고 이중사가 피해를 신고한 지 100일째인 오늘 수사는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확보한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내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 만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의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만 보냈던 만큼 부실 보고 의혹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5일 첫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피해 신고 약 2주 만인 같은 달 17일 가해자 조사를 했는데 4월 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20비행단 군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2차례 지연됐다는 이유로 이중사 사망까지 약 2달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7일 발부받고도 즉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이 같은 공군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회유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준이와 B 상사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과 이들의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에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모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이중사가 2달 동안 청원 휴가를 받았지만 부대장이 이중사에게 성폭력 상담 등 이 군사경찰 조사에 대비해 관사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50일 정도 관사에 머무르다가 상당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수사나 감사를 통해 이 국방부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공군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찰단의 이 수사 적정성과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할 전망입니다. 네, 육군 대대장이 부하 3명을 성추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군내 성폭력 피해가 지금 추가로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육군 대대장인 A중령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여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육군은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인 A중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이후 성추행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가해자가 지휘관이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육군중앙수사단의 사건을 이관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대에서 성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공군 여성 장교가 국군수도병원 의사한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 가해자 의사에 대한 구속과 직위 해제가 이루어졌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이 서욱 국방장관은 군 형사와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역량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된 건 없지만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 장관이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언급한 게 이 고등 군사법원 폐지에 동의한다는 게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승찬 대변인은 일단 의지는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 공군 여성 장교가 자신을 진료해준 국군 수도병원 의사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이 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피해자가 당시 부대에서 이미 성폭력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씨. 지난 2017년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은근 팔짱을 끼면서 다른 여군 선배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이 여자로 보인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70살 노모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만난 노 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노 씨는 A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편안하게 말을 해주고 나이도 그냥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안도감도 들고. 며칠 뒤 저녁을 함께한 두 사람. 만취한 노 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 돌변했습니다. A씨를 근처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었어요. 스타킹을 신었었으니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댔어요. 계속.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만에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보통 군사법원은 지난 8일 노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김 전 차관의 보석도 허가하면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자세한 판단 근거와 내용 들어볼까요? 네, 대법원은 조금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을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과 판단 기준을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폰서 뇌물 가운데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차관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성접대 사건은 지금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반전돼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재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오늘 누적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접종 시작 105일 만인데요. 이런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백신 접종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 1,000만 명을 오늘 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6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한 이후 105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가 1,006만 명이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19.6%에 해당합니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에 이어 30세 미만 군장병,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접종도 시작되면서 접종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까지 최대 1,4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9월까지 최소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현황도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11명입니다. 전날보다 9명 더 늘어나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94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213명, 경기 176명, 인천 22명으로 수도권 신규 환자만 411명입니다. 비수도권엔 경남이 33명, 대구 29명, 충북 24명, 대전 21명 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 154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유길입니다. 오늘부터 만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8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되다 보니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지금 등촌동 산부인과 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얀센 백신 접종 첫날입니다. 그곳은 오늘 몇 명이 접종 예정입니까? 네, 오늘 이곳 병원에서는 하루 동안 137명이 얀센 백신 접종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90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제 뒤편 의자에는 접종을 앞둔 분들과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얀센 백신에 예약한 사람은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89만 4천 명입니다.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은 지난 1일 시작한 지 불과 18시간 만에 마감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다른 제품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의 특징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얀센 접종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물량으로 이뤄지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우리나라에 4번째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 백신인데요. 비슷한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30살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얀센 접종은 오는 20일까지 동네 병원과 의원 등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접종 계획도 16일까지로 앞당겨졌습니다. 원래 한 병으로 5명이 맞을 수 있는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하면 6명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약자 2명 이상이면 백신 개봉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해서 남는 백신이 생기면 60살 이상 고령층이 우선으로 맞도록 했고요.
병원마다 있는 고령층 예비 명단에 전화를 먼저 돌리고 당일 접종할 수 있는 어르신이 없으면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신청받게 됩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10만 명분 정도를 예약받지 않고 남겨뒀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에 해군 함정이 찾아가서 접종하는 데 쓰이고요. 10,000명분은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장점을 활용해 필수 공무나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한 해외 출국 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긴급 접종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등촌동 산부인과 의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이 내년까지 모두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90여 개 저소득 국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나서는 순방 외교 무대,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자세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억 회분은 올해 안에,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90여 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등이고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서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전 세계를 위한 백신 전략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하나가 있는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서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we'll be able to talk about additional step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to help donate more doses to po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앞서 미국은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한국에 제공하는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포함해 2,500만 회분에 대한 공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백신 제공 계획을 추가한 것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며 여유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 대응 노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남성 1,300명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만 29살 남성 김영준입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영상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는 만 29살 남성 김영준입니다. 경찰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논의 끝에 김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자택에서 검거된 지 엿새 만입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과 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사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남성 1,300여 명의 음란 행위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된 피해 영상만 2만 7천여 개에 달합니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연락 온 남성들에게 영상 통화를 권유했습니다. 여성 개인 방송 진행자들의 영상을 보여주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으로 목소리를 바꿔 자신을 여성으로 속였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씨에게 다른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고 다시 유포한 이들도 쫓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노후 건물 붕괴 사고 소식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인명피해도 큰 사고였는데요. 처참한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 이후 우리 시는 건설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시가 직접 나서서 허가 관청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8명이 부상하고 9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당국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합동 조사를 거쳐 정확한 붕괴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허술한 안전관리가 빚어낸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드리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부상당하신 분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도 애도 목소리와 함께 허술한 안전관리 문제를 짚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처참한 현장 장면 저희가 오전 내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참 많아요. 이건 제도의 문제가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상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은 이미 이상 징후를 느껴서 뚝뚝 소리가 나고 그래서 먼저 대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앞에 그 건물이 붕괴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뭐 2년 전에 이제 잠원동 붕괴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크레인비 30만 원 아끼기 위해서 1층서부터 철거하다가 건물이 붕괴해서 그때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지금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일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건물이 다 부셔져서 재건축 현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굳이 버스 정류장을 유지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그럼 다른 데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하청 구조,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흔히들 있는 도급 구조가 이번에도 있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은 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잠원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사고 소식을 저희가 또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좀 짚어주셨지만 감지가 전날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인도는 통제했는데 도로는 통제를 안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딱 한 개 차선만이라도 그날 통제를 했더라면 이렇게 대형 참사로 연결이 됐겠습니까? 그 정류하고 있는 그 버스를 덮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건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차도도 한 개 차도 또는 2개 차도까지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기본도 좀 안 지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고다. 그리고 왜 국민들이 이 사고에 지금 관심을 집중하느냐 하면 이제 재개발 좀 전성시대를 다시 또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공공재개발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해서 지금 뭐 다른 지자체 쪽에서도 부동산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킬 그런 예. 이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그런 게 국민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잘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찰이 지금 합동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했고요.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도 책임지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권의 지혜도 모아져야겠습니다만은 들여다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버스 안에는 뭐 아들 생일 때문에 장보러 갔다 온 노모도 있었다고 하고 학생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고 뭐 저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건물이 덮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2년 전 잠원동 사고 때는 그때 또 예비 부부가 그 건물 밑에 깔리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반지를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란 게 이렇게 허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시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의 안전관리가 제일 철저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일 텐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조금만 좀 지켜줬으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건물 철거 작업 도중에 뭐 파편도 틀 수 있고 뭐 지금 건물에 어떤 그 잔해 같은 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두 차선 정도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만 취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걸 누가 가서 굳이 감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걸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상식적인 것조차 지킬 수 없었던 원인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본만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는 인재. 그래서 더 이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잠시 뒤 2시부터는 현장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YTN에서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 대담 끝난 뒤에 건축방재 안전 전문가 연결해서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재발 방지를 하려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고요. 국무총리도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대담 중에 속보로 들어오면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내일이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결정이 됩니다. 남은 하루 당권 주자들은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으로 갈수록 감정이 격해지는 걸까요? 눈물을 보이는 후보들도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온 국민이 나가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고 하는데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참 뭐 그런 여러 가지 현란한 언어의 무희나 강경 투쟁을 성과로 포장하는 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승부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제 내일이면 당 대표가 결정이 되는 건데 막판 읍소전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 이준석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이제 눈물을 보이는 모습 화제가 됐는데 뭐 두 분 눈물의 의미는 좀 다르긴 합니다. 예, 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분은 본인을 위해서 우셨고, 예, 다른 후보자 한 사람은 이제 다른 분을 위해서 우신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예,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네. 예. 그리고 나경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혹시 또 당대표 안 되시면 또 우실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글쎄요, 뭐 이제 상황에 닥쳐서 이제 뭐 눈물이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이제 종종 있죠. 뭐 정치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정치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최근 들어서 그 중진들이 오히려 지금 네거티브전에 더 아주 열중하고 있는데요. 중진들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변화의 방향에 얼마나 자기가 더 적합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데 더 열중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네거티브전에 지금 이렇게 몰두를 하는지, 그게 과연 당원들이 원하는 변화의 방향일지 예. 좀 의문입니다. 예. 변화에 대한 열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열망이 모아진 걸까요? 투표율을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42.4%, 오늘 ARS 조사가 하루 더 남은 거라서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뭐 5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역대급 투표율인 거죠. 네, 이전에는 뭐 전당대회 하면 30% 투표율 넘기 예. 쉽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50% 넘으니까 이준석 바람이 굉장히 거세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수가 계속 변화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대교체 바람과 함께 그게 불어온다면 뭐 상대적으로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민주당은 계속 긴장해야 될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단순히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려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만합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우느냐, 남을 위해서 우느냐, 눈물의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다른 후보와 눈물이 비교되는 것이 불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물은 짜지 않은 눈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눈물은 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만한 발상은 저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공직 후보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러서 뭐 뽑겠다거나 예. 이런 식의 무한 능력주의가 과연 맞는 것인지, 청년 세대들을 과연 대변하고 있는 얘기인지, 그들의 고통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전 물어보고 싶어요. 이준석 후보는 자기는 잘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이 똑똑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능력조차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도 별로 좋지 못하고요. 돈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능력주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업에서 입사 시험 치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여성 할당제 안 된다, 청년 할당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회에 지금 21대가 여성 의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60명도 안 됩니다. 19%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능력 있으면 여성들 다 들어오시오. 할당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네. 지금 그런 방식처럼,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중진 의원들이 왜 그런 걸 전공법으로 지적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중진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바람은 불 수 있겠지만 이준석 리스크가 틀림없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지적한 부분이 이제 중진들이 우려하는, 중진 후보들이 좀 우려하는 이런 사안인데요. 이종우 평론가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그 후보자의 여러 가지 뭐 예. 단점들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당 대표가 되고 나면 뭐 그거를 좀 보완하는 예. 일련의 이제 좀 보완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본인도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충분히 좀 숙성되지 아니한 그런 정치력 부분이라든가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다방면에 깊이 있게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좀 있는 네.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은 분명히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당 지도부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자 같이 젊은 만약에 대표가 탄생한다고 했을 때 그 대표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과거 같겠습니까? 과거보다는 아마 훨씬 더 다른 그 중진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렇게 뭐 권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 보면 저는 이것도 뭐 결국은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도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훨씬 더 수평적인 그런 그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예. 높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전체도 그러니까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전체도 이제까지보다는 좀 이제까지 상당히 권위적으로 좀 권위주의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 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예. 높고 그런 과정에서 보완점은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아마 이제 그런 점들을 당원들도 좀 생각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지금 보수 정당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대의명제를 좀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런 지금 일련의 이제 바람들이 좀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리스크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당원들이 보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에 서로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내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 이준석 돌풍으로 정치권에 지금 세대 교체 바람이 불면서 흥미로운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를 보시면 박용진 의원이 지금 3위로 뛰어오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준석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당 지지자들도 계속 탐색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가장 탄탄한 편이기는 하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렇게 세대교체 바람이나 뭔가 변화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869로 이제는 퇴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486에 가까운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7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86그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새로운 주장들을 많이 그동안에 내왔었고 그런 점에서 좀 기대감이 조금 좀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뭐 반대로 또 생각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계속 경쟁하면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예. 국민의힘이나 지금 이제 야권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한 사람에 지금 목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국민의힘에 뭐 들어온다고 하는 보장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끊임없이 어찌 보면 변죽을 올려가면서 들어올 것이다. 오히려 들어오고 싶어하는 들어올 사람의 생각보다는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희망을 반영한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거든요. 예. 뭐 다 걸게 한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한 사람한테 다 걸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건 너무 위험한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박용진 의원의 3위 도약 이 부분 눈에 띄는데 이게 뭐 이준석 효과도 있겠지만 박용진 의원 아마 내가 대통령 후보로 도전하겠다 이것도 가장 먼저 선언을 네, 한 것 그렇죠. 같고요. 지금 뭐 정책들도 뚜벅뚜벅 발표하고 오늘도 국민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열겠다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의외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 좀 생각합니다. 의외로 힘을 받을 수 예.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갑자기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지금 이 민주당에 지금 과제가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예. 이제까지는 뭐 윤석열 바람만 차단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바람까지 차단해야 되는 예. 이중 과제가 지금 생겨버린 거죠. 자,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라든가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이런 카드로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갖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최종적으로 그 카드로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 다 그쪽 표심으로 몰려갈지는 모르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일단은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좀 젊은 피 수혈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박용진 후보 같은 사람을 좀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자는 장점이 좀 있잖아요. 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온건파고 중도 외연 확장이 좀 가능한 소신 발언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간택을 받은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변해야 산다. 이건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이런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되든 첫 리더십 평가는 지금 최근 현안으로 떠오는 국회의원 부동산 의혹 전수조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여러 논란에도 감사원에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죠. 자, 오늘 약간 기류 변화는 있습니다만 당권 주자들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권익위에서 받았던 조사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체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더 엄격해야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정상적인 절차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 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특별 입법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법리상 어렵다면은 전 권익위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출신이 권익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의 그 사명감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종합해 보면 빅3 세 분은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경태 홍문표 의원은 권익위 조사 못 받을 거 없다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도 지금 굳이 감사원에서 국회의원 조사 못 한다는데 왜 감사원을 고집하냐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서도 감지가 됐는지 권익위 조사도 검토하겠다 이쪽으로 좀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알토란처럼 쌓은 자산 다 날려먹었습니다. 앞으로 내로남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종의 국민의힘이 사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송영길 대표가 진단했던 것처럼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였어요. 실패했던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실패했던 건. 그런 프레임이 결국 작동했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쌓아왔던 공든탑을 한꺼번에 지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앞으로 권익위한테 조사 맡겨가지고 그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번 대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지금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갔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얼른 받아줬어야죠. 근데 왜 그러면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끊임없이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작년 경실련이 발표한 거 보면 국회의원들 부동산 자산 상위 10명 중 7명이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이 2명이고 나머지 무소속이 1명입니다. 아, 부동산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권익위에서 앞으로 조사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한 2달 가까이 시간 걸렸잖아요. 2달 뒤면은 지금 시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한 8, 9월쯤 될 거예요. 그러면 한 9월쯤에 국민의힘에서 한창 대선 시동 걸고 윤석열 검찰총장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만약에 진짜 투기 의혹 받을 만한 사안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거 어떻게 뒤에 뒷감당하려고 저러는가.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태도도 부적절하고 나중에 결과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고 갔다. 그러니까 김기현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책임론에서 비껴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탑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과감한 결단도 내렸고요. 오늘은 또 집값 10%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마녀 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도 지금 착착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되든 간에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보다 더 혹독하게 해야죠. 더 혹독하게. 예. 예. 일단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이 예. 뭐 친문 핵심 인사다 보니 이거 공정하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더 좋죠. 예, 그쪽에 맡기면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겠습니까? 예. 대청소 기회다. 마다할 이유 없고 더 혹독하게 하라는 얘기는 요즘에 부동산 이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그 목청을 높이고 있고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경실련이에요. 경실련에도 동일하게 조사를 맡겨라. 아. 예, 그래서 양쪽의 조사를 받아서 예. 걸리는 사람들 다 정리해라. 뭐 30명이 됐던 40명이 됐던 뭐 지금 민주당 이번에 이제 12명 발표 나온 거 가지고 세간에 좀 말이 많아요. 정말 그 사람들밖에 없냐. 예,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게 말이 되냐. 180명이나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한단 너무 말이에요.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고. 네. 예. 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예. 뭐 더 많더라도 관계 없어요. 30명이 됐던 40명이 됐던 더 많이 나오더라도 이번에 대청소하고 싹 넘어가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예. 아, 확실하게 이제 국민의힘이 변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예. 저 그래서 뭐 차기 지금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결단을 좀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민주당보다 더 혹독한 방법으로 혹독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논쟁을 자꾸 너저분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가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사례들은 쭉 이렇게 취재한 내용, 로또로 직접 땅까지 보고 온 기자가 쓴 기사들 봐도 이 과연 투기일까? 이 과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안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사안까지 이번에 공개해서 포함한 다음에 12명이 지금 출당하는, 그러니까 당을 떠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논쟁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 논쟁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계속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일단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공박이나 이런 것들 당사자 의원들은 난 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끊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논쟁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 논쟁 저 논쟁 제기하면서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끌고 가지 말고 그냥 한 칼에 딱 끊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예. 그래야 받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런 대응에 여당에서는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해달라고 하지 그러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여당은 또 전원 탈당 혹은 출당 권유라는 조치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또 고민이죠. 지도부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그 처지나 그 충정이나 신경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야당 압박력 불쏘시개 희생양 비슷하게 지금 상황이 몰렸어요.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떳떳하게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해명하고 돌아온 한두 달 정도의 그 고통은 우리 당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 후사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진 탈당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미 뭐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당에서 뭐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겁니다. 열리겠지만 이미 지도부 입장에 나간 상태에서 아마 좀 제명적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송영길 대표 명단 안에 40년직의 우상호 의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명단 혼자 알고 밤잠을 못 이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의원들 반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요? 송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억울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경찰이 무혐의 판단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복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큰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본인 스스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대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격가지 논쟁에 불과하다. 그동안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과오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당의 기조나 또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 큰 당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백 입증하고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뭐 우상호 의원 사례도 자꾸 언급이 되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좀 뭐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 생각하고 만약에 친구인 당대표를 또 생각한다면 당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게 이제 징계 결정은 아니다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 한병도 의원 얘기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만 본인들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탈당 권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까지 갈까요?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일단 뭐 12명 모두 다 억울할 겁니다, 아마. 안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또 설령 실제로 뭐 그렇게 투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항변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항변하는 거는 또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복당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명분 쌓기를 또 해놓는 예금을 좀 들어놓고 나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다 이제 이 기본 방침에 따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가운데 적잖이 다시 또 복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동안에도 이제 많이 봐왔습니다만 국회의원들 보면 뭐 앞에서는 굉장히 뭐 크게 징계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해도 여야 불문하고 결국은 뭐 징계도 제대로 안 하고 흐지부지 됐던 뭐 서로 봐주게 하는 그런 식의 그 행태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2명 의원 가운데 윤미향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당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런데 윤 의원 남편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대선을 앞두고 잘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난다. 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남편이 누군지도 좀 궁금하고요. 윤미향 의원이 얘기하면 되지 왜 남편이 얘기합니까? 남편이 대변인입니까? 윤미향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별로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전문 감각도 없는데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남편까지 굳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이 이런 입장 내겠다고 하더라도 말렸어야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특유의혹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혐의 나오잖아요. 농지법 위반 문제도 포함돼 있고요. 부동산 투기의혹도 있고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지금 시어머니 명의로 만들고 자신의 명의로 만드는 과정이 또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실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밝혔어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하나보다 이런 걸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떳떳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그런데 난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투기 아니면 다 면죄부입니까? 그건 아닌데 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까? 당이 이 힘든 와중에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예 의원직 배지를 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출당 조치 시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 받고 들어와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직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뭐 수원 지역에서 그 작은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문제
그럼 여든 야든 누가 더 냉정하고 가혹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느냐, 이게 내년 대선 판도까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자, 인물로 보면은 윤석열 변수 대선 구도에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어제 첫 공개 행보를 보인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첫 공개 행보라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관심이 높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에 주십시오. 뭐 공식적인 정책 뭐 언제 하실 생각인가요? 앞에 주지 마세요. 주인공 하나만 말하세요. 취재진 엄청나게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첫 공개 행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정치적 행보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대 내지 염려를 경청하고 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메시지죠. 참석한 것 자체를 메시지로 보면 된다. 예. 저한테도 뭐 기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공식 행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는데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예. 왜 지금 자꾸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느냐라고 제가 오히려 반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지금 뭐 여야 지금 정치인들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 정치인 벌써 여러 명 만났습니다. 정치인을 만나기 시작한 건 이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언론에 이제 공식적으로 노출이 안 됐다 뿐이지.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언론에 처음 이제 노출되는 자리다 보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이제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별로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건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별 얘기가 없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메시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느냐, 또 언제 대권 출마 선언하느냐, 이제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니 그 국민의힘 아직 지금 당 지도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입당 여부를 벌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야 뭐 입당 여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정리가 돼야 대선 출마 선언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뜸도 덜 돌았는데 벌써 지금 밥 뚜껑 열어서 지금 밥을 지금 퍼시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행보 자체가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 어제 했던 얘기들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을 좀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얘기하고요. 그다음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발언 인용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 발언들의 행간을 좀 읽어주신다면요. 왜 어제 이런 발언들을 했을까? 일부러 언급하려고 했겠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우당의 삶과 같이 비교하면서 현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정치 행보는 시작을 했는데요. 정치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아직도. 검찰총장 시절에도 정치할 거냐 말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죠. 검찰총장 시절에도 정치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애둘러 갔잖아요. 지금도 그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 뭐 검사로서는 이미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평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권이라고 하는 무대에 서려면은 자기의 자산을 또 쌓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산이 없는 거예요. 검사로서의 자산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은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인 서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냐?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그때 자신이 발언했던 얘기나 일종의 검찰주의자라는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사안들, 조직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라든가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 계속 칼교 넣었던 사람이다. 뭐 굴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예. 이런 거밖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자산을 보여줄지 그걸 좀 쌓아야 그래야 야권의 무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지지 세력이라는 사람들을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든 외곽에 있는 의원이든 간에 자기를 둘러싸서 뭔가 세력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데뷔하기 전에 지금 쌓아가는 과정에 있다. 서사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지금 어제 별다른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계속 전언만 전해지고 뭔가 명확한 입장을 못 듣다 보니까 이게 좀 피로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론의 반응은 좀 다를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이제 약간 의구심도 꽤 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어저께 그 공식적인 그런 행사 자리에 이제 나왔다라는 것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확실히 이제 하는구나. 대선 나오는 게 맞나 보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는 충분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아마 여론은 그동안에 이제 뭐 기대감으로만 존재했던 또 실망했다가 좀 떠났던 그런 이제 그 여론까지도 다시 좀 되돌아올 가능성이 일단은 당분간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당연히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죠. 뭐 평생 검사를 하셨고 또 진짜 검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정치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정치가 구단이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어려운 거고 그걸 이제 갖춰나가는 과정이고 그걸 또 이제 뒤에서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입당 얘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정당의 어떤 그 조직적인 그 지원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입당 얘기도 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제 보완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일단은 가닥을 좀 잡아가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본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뭐 핵심 측근들 그래서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렇게 좀 제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문 그룹 정도는 갖춰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좀 완결되는 좀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뭐 본인은 그렇게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도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도부가 일단 서야 되는 거고 지도부도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시기에 받아들일지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대화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뭐라고 딱히 딱 분명하게 이야기를 선을 그어서 하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봤더니 윤 전 총장 지지도가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할 때마다 출렁출렁합니다만은 지금 30% 중반대를 보였고요. 이재명 지사하고는 오차 범위 밖까지 벌어진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모든 관심이 윤석열 총장한테 쏠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바로 한 시점이 어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안착해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렁한다는 얘기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또 실망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지지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앞으로 정치한다고 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메시지 관리 잘못해서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윤 전 총장 지금 뭐 처음으로 지금 제가 서점에 가서 보면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윤 전 총장 측하고 교감을 가진 책이 다음 주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그 내용이 보도가 돼요. 원래 나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평소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장에 가가지고 부친하고 같이 유세장에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흘러나옵니다. 지지율에 도움 되겠나요? 전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 나온다거나 단돈 10원 반원이라든가 뭐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처럼 하면서 의원들이 이것저것 뭐 얘기 나오는 거라든가 이렇게 다 메시지가 혼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데뷔한다는 거야?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 하여튼 주변에 참모를 두든 간에 메시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윤 전 총장한테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에 자꾸 잊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안철수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당 합칠 거냐 말 거냐. 나오면 그러면 윤 전 총장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질 여지가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 통합 관련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오늘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 체제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나온 만큼 집중 수사로 신속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수본은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를 한꺼번에 투입해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힐 합동 감식이 잠시 뒤에 실시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수칙 등 관련 규정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 매몰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 등 5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에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과 국토교통부에는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와 안전관리 규정이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이번 일을 처리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진행 상황을 설명해 한 채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 지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순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사고가 났을 때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진상규명은 관계기관에 맡기고 회사는 사고 수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하게 돼 있고 비상주 감리하도록 계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 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는데요.
왜 무너졌고 이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었는지 여기에 재발 방지 방안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교수님 연구실이 이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다녀오셨죠? 네, 저희 연구실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서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 본 현장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고 굉장히 좀 참담합니다. 이게 이제 부정형 건축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은 토사를 쌓아가지고 작업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좌대를 설치해서 시공을 했던 일반적인 해체하시는 그 업자들이 하는 공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해체 계획서라든가 이런 구조 안전 진단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시공이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 이어가기 전에 이 사고 목격하거나 또 바로 근처에 거주하시는 시민 두 분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건물이 빵 써져 뭐 폭발처럼 터져가지고 온 동네가 그 뿌연 연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저도 좀 많이 놀래가지고요. 그 현장에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아침 일찍 항상 운동 가려고 그 사고 난 지점에서 항상 버스를 탔던 곳이거든요. 이곳이 왕복 6차선으로 그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교수님. 해당 건물 어떤 건물이었는지는 조금 전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철거 작업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옥상에 제가 그 화면상으로 제가 직접 갔지만 그 경찰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구조 구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 역시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보통 0.2톤이라든가 공투라 가지고 보통 공투나 06짜리 그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옥상에서 철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부에서도 동시에 철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또한 토사를 쌓아가지고 그 작업을 편리하기 위해서 좌대를 설치했는데 이 토사가 그 건물에 그 수평 하중을 작용했을 것이고 또한 그 버스 정류장 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 하중이 수평 하중이 작용해서 문제가 됐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철거 계획서인데요. 철거 계획서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크로스 체크가 할 수 있는 현재 제도가 있지만 이게 건물이 5층짜리 조그만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철거 계획서를 수립해서 관할 구청에 인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에 쏠렸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하나씩 저희가 좀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철거 작업에서 무너지더라도 제자리에서 그대로 와르르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 토사를 이용해서 좌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화합을 건드렸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구조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공투나 06짜리 그 포크레인이 10톤에서 15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조 검토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수직 하중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체크를 해주지만 결국은 수평 하중에 대해서는 참 체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수평 하중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작업 하중이나 수평 하중이 작용하면 이 건물이 비틀림이 토션이라고 하는데 비틀려지면서 건물이 붕괴되는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파괴 공학적으로
안쪽에서 토사를 쌓아가지고 했고 또 작업이 안에서 밖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건물이 붕괴될 수밖에 없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무너진 원인이 뭐 철거 업체가 건물 무게 지탱하는 부분을 먼저 철거해서 불균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철제 기둥을 세워서 이 건물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는 또 이 철거된 콘크리트 잔해가 남아서 이 수평 균형을 무너뜨렸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 철거 작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뭐 좀 크다. 앞으로 경찰 조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철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 다양한, 굉장히 구조공학적으로 저희들 엔지니어링적으로요. 신축 건축물보다 이 철거 해체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건축물은 정형화된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만 이 노후된 건물들은 첫 번째로 건축 설계 도면도 없고요. 두 번째로 노후화 정도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같은 철근이어도 많이 부식된 곳이 있고 부식되지 않는 곳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 철거 이런 해체 이런 공정에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실공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철거해버리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단종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는 이게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꼭 고민해 줘야 될 것이 재난관리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공학적으로 면밀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붕괴되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인도로 버스 차량 도로로 붕괴될 예측이 된다면 개연성이 단 0.001%라도 있다면 상황 전파라든가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네, 지금 원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자, 붕괴 직전에 인부들이 대피했다. 뭐 조짐이나 이상 징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무너질 때 뭐 어느 정도 건물이 알아차릴 신호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모든 구조물에는 사전에 징후가 있습니다. 뭐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기울어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현장도 사전에 징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 관계자들이 대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었을 때 어디로 넘어질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인도라든가 차량을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후진국형 재난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도로로 무너지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장이 재개발 구역이었고 인근 다른 건물 철거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고가 뭐 나더라도 도로 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공터로 무너지게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첫 번째 가림막은 지금 언론에서 가림막이라든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가림막은 원래 보통 분진이라든가 먼지 날리는 것을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이제 파괴공학적으로 그 약한 부분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건물 안쪽으로 붕괴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현대산업 관계자분들이 불법 하도 구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공사하는 수준을 보면은 상당히 2단계, 3단계는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건물 해체 현장이 전국 곳곳에 많은데 자,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가 중요하겠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점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신축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맨 땅에다가 건물만 지었지만 이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후된 건물들은 설계 도면도 없고 노후화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 메커니즘이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기법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법 등이 이러한 해체 파괴 메커니즘이 어려운 것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법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중요한 것이 이거 지금 현행 법이 이러한 해체 철거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미흡하니까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복된 이런 재난으로 굉장히 그 조례를 강화를 했고 또 철거 심의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조금 너무 깐깐해서
해체 작업 사업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원래 재난 관리는 그렇게 깐깐해야만이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꼭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현장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그 재난이 생기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갚는 것보다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목민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행정이 이러한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감찰팀을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에다가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안전 감찰팀이 소위 검찰청이나 경찰청처럼 실제로 그 구조 안전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전 감찰팀이 너무 인원이 적거든요. 광주시만 하더라도 지금 팀장 포함해서 한 3명에서 4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현장에 사전에 예방 측면에서 기획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전국적으로 법이라든가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고 안전감찰팀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현장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 건축 그리고 방재 관련 전문가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12명은 성추행 피해 공군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일제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고 사건 은폐나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2, 3차 가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검찰 등이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서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며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을 한 최모 씨가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꾼 점을 언급하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허가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수출 호조의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올해 4% 성장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고용 역시 바닥을 지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런 경제 지표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자 1분기 성장률부터 좀 보죠.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요? 네, 1분기 한국 경제가 1.7%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반등했습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린 건 제조업과 수출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목표치인 4%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자, 고용 쪽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0만 명 넘게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1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수출 호조와 소비 확대 등 경기가 나아진 영향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고용이 80% 이상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 시에 80% 이상 고용 회복된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모든 연령층에 대한 고용률이 2달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예. 자, 그런데 이 고용 지표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대, 40대 취업자 수는 줄었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고용의 양에 비해서 질적 회복은 아직 멀었다. 자,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하며 45만 명 넘게 늘어난 60세 이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늘어난 전체 취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단순 노무직을 빼면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수는 20만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고용의 질로 보면 회복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고용 얘기 해봤고요. 빈 이야기 좀 해보죠. 민간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이미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정경영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8%, 기업 부채의 비율은 111.1%였습니다. 가계와 기업 빚이 GDP를 넘어선 겁니다. 또 부채 증가 속도도 세계 평균이나 미국과 일본 등 주요 5개국 평균보다 빠른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경제 고통지수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경제 고통지수가 이렇게 높은 건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9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자료를 보면 3.3제곱미터당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041만 원에서 지난달 3,80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불과 4년 만에 86.5% 급등한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가 체계화된 2003년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첫 4년 동안 74.6%보다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는 2.64%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8.6%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62.2%가 올랐고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세종시가 113.8%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집값의 1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부지로 6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인천과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로 모두 1,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과 양주 회천, 파주 운정, 평택 고덕의 유보 용지 가운데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잘 먹지 못해 깡마른 모습이 공개돼 주위에 안타까운 마음을 안겼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된다며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A양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살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왜소한 A양의 모습. 1년 5개월 동안 외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살며 학대당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A양. 외할머니와 엄마는 A양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들도 A양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안 들리고 볼 일이 없어요.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근데 외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거는 들었어요. 애기한테. YTN 취재 결과 A양은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가 꼽은 확인이 필요한 위기 의심 아동이었습니다. 의료나 교육, 수급 기록 등을 토대로 위기 아동을 찾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A양을 확인이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했고 춘천시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12월이 돼서야 이뤄졌습니다. 3개월 안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부분 조금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인 12월 달에 대부분 하세요. 이마저 자택 방문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지난해 11월 30일 춘천시가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 방문 조사를 권고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 이상일 때 사전 연락을 하고 보호자가 방문을 거절하면 영상통화나 통화로 대체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12월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춘천시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 A양의 엄마 이모 씨는 방문을 거절했고 담당자는 전화통화로만 A양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이가 괜찮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요. 거부를 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 동만 유독 더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합니다. 사실적으로. 조금 더 빨리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A양. 코로나19 상황 속에 위기 아동을 위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하늘빛이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가득 끼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크게 덥지 않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도서 지역에 이어서 경기 북부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해 5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제주도와 호남 해안, 경남 지역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리는 양도 무척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역은 3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 28도, 대구 31도 등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강원 산간에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